라디오 소설 세계 명작선 카프카 원작 변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저녁 무렵 그레고르는 혼수 상태와 같은 잠에서 깨어났다. 오전에 있은 소란으로 왼쪽 옆구리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그는 힘없이 문 쪽으로 기어갔다. 거기엔 우유가 놓여 있었다. 평소 좋아하던 거였는데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다. 누이 동생이 그를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음식들 중에 일부는 입에 맞았다. 그는 신선한 것보다는 약간 상한 것을 더 좋아했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이로 미루어 짐작하기를 자신들의 말을 그레고르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대화는 단절됐고 그레고르는 가족의 대화를 엿듣곤 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한 번은 누이 동생이 평소보다 약간 빨리 왔기 때문에 그레고르가 꼿꼿이 선 채로 꼼짝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들어온 일이 있었다. 누이 동생은 그런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자 기겁을 했다. 누이 동생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뒷걸음을 쳤다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레고르는 곧바로 소파 밑으로 몸을 숨겼는데 다시 누이 동생이 찾아온 것은 정오 무렵이었다. 뿐만 아니라 몹시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스럽게 보였다. 그레고르는 알아차렸다. 누이 동생이 그를 보는 건 아직 견딜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여전히 견딜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으리라는 것. 그리고 가엾은 동생은 오빠의 방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레고르는 그의 몸이 누이 동생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불을 소파 위로 날랐다. 이 작업은 꼬박 4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설사 누이 동생이 몸을 구부린다 해도 보이지 않도록 이불을 놓았다. 누이 동생이 이 이불을 치워버릴 수도 있지만 그레고르는 그가 재미삼아 몸을 완전히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누이 동생도 알아줄 것 같았다. 과연 누이 동생은 이불을 그대로 두었다. 뿐만 아니라 누이 동생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슬쩍 스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처음 2주일이 지나는 동안 부모님은 그의 방에 들어오지 못했다.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을 청소하고 있는 동안에 부모님은 곧잘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누이 동생이 밖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를 묻곤 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치웠니? 네, 그래,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고? 그럼요. 소파 아래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요. 가엾은 것. 뭘 좀 먹긴 했니? 요즘은 통 입맛이 없나 봐요. 전혀 먹질 않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레고르에게 가봐야겠어요. 당신 또 왜 이래? 그 애는 내 아들이라고요. 내가 가야 돼요. 불쌍한 것. 내가 가봐야 한다고요. 여보. 내가 제발 여보. 그레고르는 물론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한 주일에 한 번쯤 들어오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누이 동생보다는 모든 일을 훨씬 잘하실 거야. 기특하긴 하지만 동생은 아직 어린 소녀잖아. 동생보다는 어머니가 낫겠지.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그레고르의 소원은 오래지 않아 이루어졌다. 그는 최근 사방의 벽이나 천장을 종횡무진 기어다니는 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었다. 특히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일은 아주 기분이 좋았다.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과는 전혀 기분이 달랐다. 숨도 편히 쉴 수 있었고 가벼운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는 천장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거의 행복이라고 해도 좋을 방심 상태에 빠져있다 무의식 중에 다리를 떼어 방바닥 위로 떨어져 스스로 놀라는 일도 있었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의 새로운 위안거리를 곧 알아챘다. 그레고르가 벽이나 천장에 끈적거리는 점액 자국을 남겼던 거다. 누이 동생은 그가 편하게 기어다닐 수 있도록 마음을 써서 방해가 되는 가구, 특히 옷장과 책상을 치워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없을 때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기쁜 환성을 울리며 달려와 주었으나 그레고리의 방문 앞에 오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 물론 누이 동생은 그레고리의 방에 별다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 점검을 했고 그는 평상시보다 깊이 이불을 뒤집어 썼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보이지 않아요. 그래. 이거예요. 이 옷장을 치우려고요. 자.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건 제자리에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가구를 치우면 그레고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짐작할 수가 없잖니. 어머니, 오빠를 위해서 치워야 돼요. 차라리 예전처럼 놔두는 게 그레고리에게 좋을 것 같구나. 가구를 치워버리니까 벽이 텅 비어버렸어. 어찌됐든 오랫동안 이 방에서 지냈는데 갑자기 모든 걸 치우면 버림받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처음부터 어머니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그레고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울리는 것까지도 그에게 들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였다. 가구를 치워버리면 우리가 그 아이의 회복을 완전히 단념하고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걸로 보이지 않겠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레고르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변함없다고 느끼도록, 그래서 그만큼 쉽게 그동안의 시간을 잊을 수 있도록 방을 예전처럼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레고르는 생각했다. 직접 사람들과 말을 할 수도 없고 방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단조로운 이 2달 동안의 생활에서 자신의 머리가 돌아버린 게 아닌가 하고 자신의 방이 텅 비어질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제정신을 가졌다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가구로 아늑하게 꾸며진 따뜻한 방과 그의 사람으로서의 과거를 동시에 재빨리 모조리 잊고 기어다닐 동굴로 편하게 내버려두고 싶겠는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 된다. 가구가 의미 없이 기어 돌아다니는 일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 오빠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오빠에겐 가구는 필요 없어요. 저 소파만 있으면 된다고요. 저 소파만 빼놓고 모두 다 치워야 해요. 오빠를 위해서요.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기어다니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 안의 가구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간파했다. 그러나 다분히 그 나이 또래의 소녀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맹목적인 정열도 작용했을 것이다. 지금 그레테는 한층 더 열심히 그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그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사방 벽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그레고르 혼자 남으면 그레테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런 이유에서 누이 동생은 자신의 결심한 바를 번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방에 있는 게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래서 곧 입을 다물어 버리고 옷장을 밖으로 드러내려는 누이 동생을 힘껏 도왔다. 두 여자가 힘들게 옷장을 밀고 방을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고개를 내밀고 어떻게 하면 신중하게 또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그들이 하는 일에 간섭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먼저 돌아온 것은 어머니 쪽이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자세히 본 적이 없으므로 그를 보게 되면 병이 날지도 몰랐다. 그레고르는 깜짝 놀라 소파의 다른 쪽으로 급히 뒷걸음질 쳤다. 이불의 앞쪽이 약간 들썩였고 그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모치는 문득 멈추어 한순간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으나 이윽고 옆방의 그레테에게로 달려가 버렸다. 그레고르는 거듭거듭 별일이 아니라고 그저 가구 몇 가지의 자리를 바꿔놓은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건만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요. 어머니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드나드는 소리와 나직하게 부르는 소리, 방바닥 위에서 가구가 끌리는 소리들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요란한 음향과 같은 작용을 하였다. 지금 두 여인은 방을 완전히 텅 비워놓으려고 한다. 그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모조리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는 소파에서 기어나왔다. 그는 먼저 어떤 가구를 남겨야 할지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기어가는 방향을 4번이나 바꿨다. 이미 텅 비어버린 방의 벽면에 온몸을 모피로 감싼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깊이 기어올라가 유리 위에 몸을 밀착시켰다. 유리에 몸이 닿자 뜨거웠던 배가 시원해져서 기분이 좋았다. 지금 감추고 있는 이 그림만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두 사람은 별로 오래 쉬지도 않고 곧 돌아왔다. 그레테는 모친의 몸에 팔을 감아 거의 껴안다시피 부축을 했다. 자, 이번엔 뭘 치울까요? 어머니, 잠시 거실로 돌아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셔놓고 날 제자리로 쫓아내려는 거겠지? 좋아, 쫓아볼 수 있으면 쫓아보라지. 그러나 그레테의 말은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됐다. 어머니는 그레테의 말에 불안스러움을 느끼고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서면서 꽃무늬 벽지 위에 있는 거대한 갈색 반점을 발견했고 자기가 본 것이 그레고르라는 걸 의식하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다. 저게 뭐야? 사람 살려! 왜 이러는 거야! 누이 동생은 주먹을 쳐들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에게 소리쳤다. 그건 그가 변신한 후 동생이 그에게 직접 한 최초의 말이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가 깨나도록 하기 위해 각성제를 찾으러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레고르도 도와주고 싶었으나 몸이 유리 액자에 착 달라붙어서 떼어내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그는 그레테를 따라 급히 옆방으로 갔다.
마치 예전처럼 누이 동생에게 충고라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하고 누이 동생의 뒤에 그저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갖가지 잡다한 작은 병들을 뒤지고 있던 누이 동생은 뒤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그때 병 하나가 밑으로 굴러떨어져 박살이 났고 유리 조각이 그레고리의 얼굴에 튀어 상처를 입혔다.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부식제 같은 약물이 그레고리의 몸 주위로 흘러내렸다. 그레테는 지체하지 않고 손에 잔뜩 병을 들고 어머니에게로 가면서 발로 문을 차 닫았다. 이렇게 해서 그레고르는 어머니로부터 차단되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 때문에 거의 빈서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 옆에 있어야 하며 자신이 들어가 그녀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 자책과 불안에 쫓겨 그는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벽과 가구와 천장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축 늘어져 엎드린 채로 있었으며 주인은 조용했다. 틀림없이 좋은 징조인 것 같았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가 기절하셨는데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오빠가 불쑥 나왔거든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항상 주의를 줬잖니. 여자들이란 도대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그레테의 짧고 간단한 보고를 듣고 그가 폭력이라도 휘둘러 일을 저지른 걸로 단정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사정을 설명할 시간도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방문에다 몸을 바싹 붙였다. 그렇게 하면 그레고르가 방으로 돌아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쉽게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레고르의 섬세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 너 이 녀석 이리 나오거라! 오늘은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레고르의 눈앞에 우뚝 서 있는 아버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과연 내 아버지란 말인가? 옛날의 아버지는 그레고르가 일찍 출장 여행을 떠날 때면 침대 속에 축 늘어져 자고 있었고 여행에서 돌아온 저녁이면 잠옷 차림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 그를 맞이했다.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쁨을 나타낼 때에도 오직 두 팔만을 쳐들어 보이던 분. 그 아버지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란 말인가. 지금 아버지는 단정하게 몸을 똑바로 세우고 서 있다. 은행 수의가 입은 것과 같은 몸에 꼭 맞는 금단추가 달린 감색 제복을 입었으며 짙은 눈썹 밑에는 생기 있고 조심스러워 보이는 까만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그레고르 쪽으로 걸어왔다. 카프카 원작 변신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